자, 교육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으로 봤을 때, 문제집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288페이지에 보면, 교육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산발적 교육관과 발달적 교육관, 그다음에 인본주의 교육관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평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기본으로 최우선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이 배경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교수 학습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아이들 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일반적인 그 학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의 그 격차를 벌리게끔 하고, 또 그 아이들 위주로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평균적인 아이들이 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만 배우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구 유럽. 그래가지고 핀란드 얘기만 나오면 와 전부 다 핀란드 좋은 나라, 스웨덴 좋은 나라, 덴마크 좋은 나라.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핀란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독일하고 똑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한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초등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아이가 학습 능력이 모자라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일종의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아이한테 선생님도 개별적으로 붙여주고 해갖고 그 아이가 적어도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하지만 중학교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냐면 면담을 해요. 학부모하고 얘는 일반적인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상급 학교 진학은 어렵습니다. 얘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잖아요. 직업 학교 갈 아이들, 그 다음에 상급 학교를 계속 진학해서 대학교 갈 아이들. 결과적 평등 내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평등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아이들 갖다가 그런 식으로 차별하겠다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독일에서 받아들이고 핀란드에서 받아들여요. 부모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왜? 이 아이를 위해서 그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돈을 갖다가 더 들여갖고 초등 단계에 있어서 핀란드에서는 수많은 세금이 투여가 됩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갖고 과연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심사숙고를 하고 그리고 수용을 해요. 그걸 수용한다고? 수용을 해요. 우리는 말도 안 되지. 펄펄 뛸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공장밥 먹으면서 기름밥 먹으면서 먼지밥 먹으면서 그렇게 일 배워갖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저급한 하등 생활을 하라고 야 교장 나오라고 그래 그럴 거라고. 야 교장 나와. 근데 안 그래요. 핀란드 안 그렇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적어도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을 그런 식 우리 같은 그런 식의 관점에서 평등을 안 봐. 우리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와 질투에 기반한 평등이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저놈이 내려와 갖고 내 수준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갖다 평등이라고 한다. 전 세계의 유일한 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땅을 안 사야 돼, 사촌이. 근데 또 그 반대의 심보가 있어, 우리는. 어떤 심보? 나만 잘 되면 돼. 나오잖아요. 그 강호동과 그 1박 2일에서 유행시킨 건데,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잘 된 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이 땅 사는 거, 가까운 친척이 땅 사는 것에 배합하면서도 또 나는 또 내가 잘 되면 그걸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극단이야.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은 과시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위대한 거고 내가 잘난 거고 남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평등의 이름으로. 무슨 이런 이율배반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오드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누가 됐든 사람들은 개성이 있어요. 물론 개성이 있어. 그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다르게끔 뭐 해갖고 다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야. 그게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난 누구보다 잘날 수도 있지만 내가 못났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인간 존중이라든가 인간 존엄을 갖다가 깎아내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공동체성, 사회성, 민주성에 있어서의 기반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거. 사실은 공동체 사회성에 있어서의 기반은 그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 때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성과 공동체성, 민주성에 있어서의 기반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잘났어. 그러니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누가 잘났다라고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상대평가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줄을 세우죠. 잘난 사람들 순서대로. 잘난 사람부터 못난 사람들까지. 근데 인정하면 돼. 예. 아, 쟤는 나보다 잘났구나. 나보다 공부 잘하는구나. 수학 잘하는구나. 영어 잘하는구나. 국어 잘하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정을 못 하겠어. 내 아이가 그렇게 공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다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인정을 해. 내가 쟤보다 공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학부모들이 인정을 못 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아이 시절에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말하자면 사회 분위기야. 사회 환경이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시기와 질투에 기반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상황 속에서. 걱정되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는 인정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는 저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부 다 시기와 질투에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내 아이 조금 어떻게 좀 삐끗 잘못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라고 하는 걱정들, 염려들이 합쳐져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실은 공무원 내지는 정치인 내지는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뭐 아닌 척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것들 갖다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거고. 근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는 그거예요. 가치죠.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발적인 거야. 선발적 교육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측정관이라고 해요. 얘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발달주의적 교육관의 기반.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총평가.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와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 발달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 상황에서 우리 이 교육평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95% 90% 목표에 95% 아이들이 도달하는 그 성과를 갖다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타당도가 중요해요. 요 앞에 목표, 타당도. 목표가 타당하면 타당한 거야. 목표 타당도는 기본적으로 내용 타당도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타당도를 갖다가 절대평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상대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중요하겠지.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죠. 그거 객관적이야?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성과 신뢰성. 그래야지 등수를 매겨서 누군가를 갖다가 선발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는 것에 사람들이 납득을 할 테니까. 그렇죠?
자, 교육평가에 있어서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가치지향으로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90페이지부터 보게 될 교육평가 모형에 있어서 우리 이제 뒤쪽에 이렇게 보면 기출 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왜 그럴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너무 큰 얘기들을 해버려. 우리가 하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능이 되겠지. 수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그 평가가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나머지 스토플 그 두 번째부터 나오는 이 모형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해. 주로 이제 어떤 관점에서 거기 나오는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 290페이지에 나오는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을 갖다가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특히나 뭐냐면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포커싱을 해갖고 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얘기가 아니거든. 지금 타일러가 얘기하는 목표 달성 모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해가지고 앞서 봤던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요. 교과서도 전부 다 제시되어 있고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업 목표를 갖다가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가르쳐야 될 학습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걸 갖다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수업 매체를 갖다가 결정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해.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 연장선상에 있어.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원 분류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느 단원에서 그러니까 내용이죠. 어느 정도를 갖다가 수행했는지 수행의 정도를 갖다가 이원 분류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얼마나 균등하게 균형 있게 고르게 시험 문제 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합리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성격. 거기 나오는 장점으로서의 측면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선생님들이 활용하기도 쉽고 평가에 적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291페이지에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냈었죠.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 목표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로 거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아이즈너의 얘기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291페이지에 나오는 타일러의 목표 달성 모형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94페이지에 나오는 스크리븐의 타일 목표 평가 모형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타일러 모형과 대척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연주의적 평가 모형 296페이지. 그래서 그 29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특징을 갖다가 보는 것, 이 정도 선에서 여기서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타일러 목표 모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쪽에서는 그것만 나올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저는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98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타 여러 환경 속에서 놓고 볼 때 미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바칼로레아만 일정 정도 통과하면 전부 다 이제 대학교 다 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학교를 갖다가 배치하고 뭐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프랑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학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프랑스 교육이 그런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랑제콜이라고 하는 별도의 교육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 거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재에 해당되는, 꼭 다 영재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를 가진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데가 프랑스야. 나는 그래서 좀 그래. 나는 프랑스 애들이 굉장히 그 허풍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어느 특정 나라를 갖다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측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갖고 훌륭해, 너무 멋져, 난 너무 핫해, 막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해.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와, 위도 문제가 있고 대장도 문제가 있고 소장도 문제가 있고, 보니까는 간은 완전히 지방간으로 부풀어 있고, 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저는 그래요. 누구나 다 잘 살고, 누구나 다 풍족하게 살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쟁을 해야 돼.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경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1등을 해. 누구는 꼴등을 할 수가 있다고. 자, 어쩔 수 없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교육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과제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가 시기줄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못되고 나락으로 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잘 가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자기 자신한테 적합한 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못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못날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설 수밖에 없는 학교 교육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이 40대 중반 50대쯤 넘어가면 누구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선배 되시는
40대, 50대 선생님들한테 하면 뭐라고 똑같아. 그냥 나는 아저씨고 나는 아주머니야. 시장 가가지고 채소 파는 아주머니나 순댓국 파는 자영업자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다 똑같아. 나이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학교? 아유, 그때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20대에는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야. 이제 바로 그거예요.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비록 학교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가운데서 한 70등 정도밖에 못 됐지만 사회에 나와서 적어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은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에 기반한 성취를 기반해 가지고 열심히 내가 맡은 바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통해서 나는 먹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힘들어.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 그러면 내 아이가 좀 더 공부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아이는 선생님 되면 참 좋겠다. 보니까 직장도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의 그런 꿈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교사가 돼서 좀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보니까는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감이 다 있어. 어디 갔을 때 나 어느 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 사람 어머 그러시구나. 좋겠다. 그래요. 좋겠다라고 그거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 아이는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고. 야, 공부해. 나처럼 되지 말고 공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잖아. 열심히 사는 거잖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색하게끔 하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그렇게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왜 자꾸 그러느냐. 비교하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엇나가게 해. 그러니까 자기 것만 찾게 해.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더 그 잘난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게 되는 거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자꾸만 그렇게 시기 질투만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절대평가와 관련된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만약에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대평가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은 다 그런 겁니다. 절대평가. 학생의 수준에서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이 억울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참조 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도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시기에 따른 이유. 자, 절대평가라고 하는 이 측면 플러스 이거예요.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학습에 따른 평가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 맞춤형 학습 그에 따른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심 평가. 가와 연결이 돼.
그러니까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학습의 측면들, 그 과정과 관련된 측면들을 갖다가 얼마나 여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먼저 개념상으로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바로 형성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죠. 과정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형성 평가와 관련된 문제만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학습자, 학생 요노마가 도대체 인지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어떠한 수준인가를 갖다가 알아야지. 그래서 잘난 놈은 잘난 놈에 맞게끔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못난 놈은 못난 놈에 맞게끔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평가도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한테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 어댑티브죠. 어댑티브 테스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가지고 컴퓨터로 난이도를 갖다가 조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AT였다.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형성평가보다는 진단평가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하다고. 진단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선행 학습의 정도. 요거는 이제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정서적 특성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학습 태도라든지, 학습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맞춤형,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 진단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타당하고, 그래서 304에서 305페이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이제 그 306, 307 여기 이어지는 문제들을 보면 다 형성평가와 관련된 문제들만 나왔죠.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평가라고 우리 사시선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 평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연관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봤었던 지필 평가를 뺀 나머지 평가들은 다 뭐예요? 질적 평가야. 그러니까 질적 평가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걸 좋아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평가야.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들이에요. 대부분이.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반드시 논술형이나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야. 평가는 평가자가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일정 정도 거기에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양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시험, 예요. 객관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 바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타당도가 중요하냐, 신뢰성이 중요하냐, 신뢰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런데 적어도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덕목은 어쨌든 객관성과 신뢰도의 문제예요.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기대 수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것,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이 대부분 질적 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질적 평가가 주로 이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전에는 질적 평가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관찰법이라든지 면접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을 객관성 있는 평가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바로 이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심리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평가할 수 없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벽을 갖다가 허문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척도와 관련해 가지고 라이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오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자, 312하고 313페이지 교육과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평가 구분으로서 교수 선행 측정하고 측정 선행 교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도록 할게요. 느닷없이 이게 툭 튀어나오면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314에서 31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라고 하는 차원의 것,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 학습자 맞춤형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학생, 학습자의 그 속속들이를 갖다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러한 절대평가, 앞서 봤던 질적평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학습자 맞춤형 평가 또는 과정중심 평가를 평가에 있어서의 가치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방법은 지필평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수행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317페이지에 나오는 포트폴리오예요. 학생의 변화,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학습자 맞춤형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다른 여타의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행평가,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라고 사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단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평가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타당도하고 이제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문항의 이제 통계적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 근데 이제 우리 문항의 통계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에서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 문항의 이제 통계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시험 문제로는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학습자 맞춤형 평가, 과정 중심 평가로서 예전에는 형성 평가를 갖다 강조했지만 진단 평가를 갖다가 강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한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막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 진학을 위해서 활용하는 평가 방법으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수행 평가의 방법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갖다가 하시기 바랍니다.